저는 그 사람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올해 46입니다. 설비업체 현장 관리자로 일해왔어요. 보일러 수리가 제 일이었죠. 배관 점검도 했습니다. 전기시설 관리도 맡았어요. 서울 본사에서 15년을 버텼습니다. 월급은 그럭저럭 나왔어요. 하지만 월세가 너무 비쌌죠.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키가 163이었습니다. 체중은 70도 안 됐죠. 손목은 여성분들보다 가늘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폐 기능이 또래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기관지가 선천적으로 약하다고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뛰었어요. 퇴근 후엔 헬스장으로 향했죠. 등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늘 꼴찌였어요. 숨이 차서 주저앉으면 사람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속은 참담했죠.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상대분이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키를 훑어보셨습니다. 어깨를 훑어보셨죠. 그러다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한 번은 화장실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뒷문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약한 여성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약한데 말이죠. 상대방까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튼튼한 분이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분이 저한테 눈길이나 주시겠어요?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요. 충청도 지점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죠. 짐을 쌌습니다. 서울 월세방을 뺐어요.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회사에서 구해준 원룸이었어요. 좁았지만 월세는 서울의 절반이었죠. 낯선 동네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퇴근하면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재래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채소 가게가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도 보였어요. 생선 가게가 줄지어 있었죠. 걷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한반찬 가게 앞에서였어요. 거기 서 계신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저보다 한 뼘은 커 보였어요. 어깨가 딱 벌어져 있었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비쳤어요. 탄탄했습니다. 남성스럽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몸 전체가 꽉 차 있다는 인상이었죠. 체격에서 건강미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분이 김치통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김치를 하나 집었어요. 습관대로 제일 작은 용기를 골랐죠. 그분이 말을 거셨습니다. 큰 용기를 뽑으셨어요.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숙성이 잘 됐다고 하셨어요. 작은 건 금방 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분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어요.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손톱 밑에 배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보기 싫지 않았어요. 요리를 안 해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생채를 하나 더 넣어주셨어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돈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저으셨어요. 됐다고 하셨습니다. 마감이라 남은 거라고요. 대신 다음에 오면 그때 받겠다고 하셨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그분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낮고 굵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누웠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또 시장에 갔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죠.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눈썹을 올리셨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반찬을 담아주셨어요. 그 손을 보다가 한 가지를 눈치챘습니다. 왼손 약지였어요. 반지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부르셨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준호라고 대답했어요. 어제 김치찌개 맛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웃고 계셨어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끓여주겠다고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반찬 봉투를 열었습니다. 밑에 접힌 종이가 끼어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어젯밤 불빛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뒷모습까지 봤다고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어젯밤에 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었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머리로는 정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그 종이만 만지작거렸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였죠. 이불 하나 달랑 깔린 바닥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저장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저장하면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안 하면 영영 잊어야 할 것 같았죠. 결국 저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못했어요.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이다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때 산 김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김치를 꺼내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반찬 샀던 사람이라고 썼어요. 보내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46 남자가 문자 하나에 이렇게 떨리다니요.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어요. 김치가 아직 안 식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죠. 전화기를 켰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분 이름은 최민아였어요. 저보다 4살 아래였습니다. 42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혼자 살면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말투가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문자를 읽을 때마다 그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밤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왜 결혼 안 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어요. 답장을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솔직하게 보냈어요. 못한 거라고요. 안 한 게 아니라고요. 답장이 한참 늦게 왔습니다. 다음 주말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숨을 고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겠다고요. 충청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참 일찍 나갔어요. 터미널 앞을 서성였습니다. 발을 구르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했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미나 씨가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문자로만 주고받다가 실제로 보니 더 눈에 띄었거든요. 키가 확실히 저보다 컸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어요. 청바지에 긴 셔츠였는데 어깨선이 딱 벌어져서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미나 씨가 제 앞에 섰어요. 위아래를 훑어보셨습니다. 피식 웃으셨어요. 실물이 더 작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착해 보인다고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미나 씨가 젓가락을 들으셨어요. 김치를 집어 드셨습니다. 시원시원했어요. 저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 얼굴만 자꾸 쳐다보게 됐거든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미나 씨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미나 씨는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 제가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화제를 돌리셨죠. 왜 결혼 안 했냐고 제가 물었어요. 미나 씨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 뭔가 어두운 게 스쳤습니다. 꼭 알아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묻지 못했어요.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미나 씨가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터미널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헤어지려는데 미나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왜 연락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고요. 저는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말 걸어준 사람이요. 미나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길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미나 씨가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김치 고르는 걸 봤다고 하셨어요. 자꾸 가장 작은 것만 집더라고요. 표정이 큰 걸 집으면 누가 뭐라 할 것 같아서 못 집는 표정이었다고요. 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게 자기 얼굴이랑 똑같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말을 건 거라고요. 미나 씨가 돌아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버스 시간이라고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 씨한테도 뭔가 있는 걸까요?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미나 씨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SNS 계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만 보였어요. 사진 속에서 미나 씨 옆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미나 씨가 그 남자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남자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미나 씨였어요.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2까지요. 화면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면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물어보려고 문자를 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버스를 놓쳤다고 했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답니다. 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숙소가 있냐고 물으셨어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자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너무 무섭다고요. 자기도 숨기고 있는 게 있답니다.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모텔 간판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모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무슨 생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나 씨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남았거든요. 떨리던 그 목소리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막상 모텔 앞에 서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46 남자가요. 밤에 여자 찾으러 모텔 앞에 서 있으면요. 그게 뭐가 되는 건가 싶었어요. 돌아서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금 밖에 있냐고 물으셨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미나 씨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미나 씨가 서 계셨어요. 낮에 봤던 모습이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흰 티셔츠 하나에 반바지였어요.
방금 샤워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바닥만 봤어요. 뭘 그렇게 바닥만 보냐고 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에 작은 테이블이요. 그리고 창문이요.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어렴풋이 들어왔어요. 미나 씨가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무섭다고 했다면서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냐고 물었습니다. 미나 씨가 무릎 위에서 깍지를 꼈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거기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손가락 2마디 정도 길이였습니다. 길쭉했어요.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동네에서 소개로요. 처음엔 괜찮았답니다. 3번째 만남이었대요. 그 남자가 드라이브 가자고 차에 태웠답니다. 차가 점점 외진 곳으로 갔대요. 느낌이 이상했답니다. 예민한 건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대요. 차가 멈춘 곳은 산 밑 공터였답니다. 인적이 없는 곳이요. 남자가 갑자기 돌변했답니다. 팔을 잡고 뒷좌석으로 끌어당겼대요. 저항하니까 목을 조르더래요. 미나 씨가 목덜미의 흉터를 손끝으로 쓸었어요. 이거요. 그때 손톱에 긁힌 거래요. 제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실수를 했대요. 차 문을 안 잠갔거든요. 발로 문을 차서 열고 굴러 떨어졌대요. 그리고 죽어라 뛰었답니다. 미나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남자가 무서워졌답니다. 몸이 기억을 한대요. 남자가 가까이 오면 숨이 막힌대요. 손이 닿으면 그때 그 손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혼자 살았답니다. 그게 편했대요. 무섭지 않으니까요. 미나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근데 저는 안 무섭더래요. 시장에서 처음 봤을 때요. 김치 고르는 모습이 위협적이지 않았대요. 그냥 자기랑 비슷한 사람 같았대요. 미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올려다봤어요. 미나 씨가 제 눈높이에 맞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쪼그려 앉으셨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미나 씨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금 안 무섭다고 하셨어요. 신기하답니다. 자기도 신기하대요. 미나 씨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 뺨을 만졌어요. 거친 손바닥이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가 생각보다 부드럽다고 하셨어요. 남자 피부 만져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미나 씨 손목을 잡았습니다. 미나 씨가 움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지 물으셨어요. 대답해 달라고요. 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멈추고 싶지 않다고요. 미나 씨 눈에서 뭔가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오래 굳어있던 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씨가 먼저 일어나셨어요. 제 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이끄셨습니다. 제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46을 살면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닿았어요. 미나 씨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떨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무서운 게 아니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은데 떨리는 이 느낌이요. 미나 씨가 제 손을 들어서 자기 뺨에 가져다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손이 작은데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작아서 싫지 않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대요. 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평생 작아서 무시당했어요. 약해서 도망가는 여자들만 봤는데요. 이 사람은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볼 거 없냐고 하셨어요. 있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나 씨는 지금 떨리는 거냐고요? 무서운 거냐고요? 미나 씨가 잠깐 생각하셨습니다. 떨리는 거래요. 근데 좋은 떨림이래요. 이런 떨림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평생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게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미나 씨가 제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손목이 가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요. 제 어깨를 만지며 말했어요. 좁은 어깨도 괜찮답니다. 자기가 넓으니까요.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것이요. 말할 수 없었던 것이요. 그게 오히려 미나 씨한테는요. 충격이자 선물이었던 겁니다.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23 이후로 남자 손 한 번 안 닿았는데요.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답니다.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46을 살면서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요. 그날 밤에 전부 쏟아졌거든요. 미나 씨가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이거 꿈이냐고요. 꿈이면 깨지 말았으면 좋겠답니다. 동이 트기 전에요. 미나 씨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요. 미나 씨 얼굴이 보였는데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봤던 당당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아까 울먹이던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다 내려놓은 사람 얼굴이었어요.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서 미나 씨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옆에 있는 건가요? 이게 꿈이 아닌가요?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미나 씨 숨소리가 고르게 들릴 때마다요. 제 안에서 뭔가가 뭉클해졌습니다. 미나 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을 때도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급하게 끊으셨어요. 바쁘다고만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원룸에 돌아와서요. 전화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이 켜지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터미널로 향했어요. 표를 끊었습니다. 미나 씨 동네로 가는 버스였어요. 버스 안에서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나 씨 가게가 보였어요. 하지만 미나 씨가 없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미나 씨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SNS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식당이 있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벽에 붙어 섰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남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잘해줬는지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장례비를 냈다고요. 병원비를 댔다고요. 미나 씨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건 해야 할 일이었답니다. 빚진 거라고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미나 씨가 말했어요. 엄마라고요. 제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미나 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삼촌이 엄마랑 그랬답니다. 아버지 몰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졌다고요.
남자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후회한답니다. 미나 씨가 소리쳤어요. 후회가 아니랍니다. 지금 똑같이 하려는 거라고요. 저는 벽에 기댄 채로요. 무릎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답니다. 미나 씨가 대답했어요.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서울 사람이냐고요. 미나 씨가 놀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다 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발을 뗐는데요. 깡통을 밟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나 씨가 나왔어요. 남자도 나왔습니다. 미나 씨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남자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요. 비웃음이 번졌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어요. 성큼성큼요. 덩치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야 했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미나 씨 만나는 사람이라고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밀쳤어요. 가볍게요. 제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잃었어요. 미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자한테 그만하라고 했어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미나 씨가 제 앞에 섰어요. 저를 가렸습니다. 무섭지 않답니다. 준호 씨는 다르다고요. 남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삼촌이 무섭답니다. 예전부터요. 엄마한테 하는 걸 봤다고요.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나 씨 앞을 막아섰어요. 나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남자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어요. 미나 씨는 안 된답니다. 손 하나 대면 경찰 부른다고요. 남자가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오늘은 봐준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용기는 있답니다.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안 된대요.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미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가자고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답니다.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에 멈춰 섰어요. 미나 씨가 벽에 기댔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삼촌 얘기랑요. 엄마 얘기랑요. 미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집안 얘기를요. 엄마가 삼촌이랑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그거 알고 쓰러졌대요. 반신마비래요. 요양원에 계신답니다. 삼촌이 병원비를 대고 있답니다. 그걸 빌미로 매달린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미나 씨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안 무섭다고 말했어요. 미나 씨가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자기 집에서 자고 가자고 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답니다.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답니다. 미나 씨 집은 시장에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어요. 논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였죠. 마당 한쪽에 텃밭이 있었어요. 야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가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었어요. 누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나 씨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오래됐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미나 씨 옆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덩치가 컸어요. 어머니는 미나 씨랑 많이 닮았습니다. 그 옆에 다른 사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미나 씨 옆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까 봤던 그 삼촌이요.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었어요. 왜 이 사진이 여기 걸려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나 씨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길어질 거랍니다. 미나 씨가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어요. 삼촌은 원래 아버지랑 사이가 좋았답니다. 형제가 둘뿐이라서요.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대요. 근데 문제는 엄마였답니다. 삼촌이 엄마를 좋아했답니다.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부터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를 선택했대요. 삼촌은 그걸 평생 못 잊었답니다. 미나 씨가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삼촌이 자주 왔대요. 아버지가 출장 간 날이면요. 꼭 왔답니다. 처음엔 몰랐대요. 그냥 심심할까봐 오는 줄 알았답니다. 고등학생 때 알았답니다. 삼촌이 엄마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대요. 거실에서요. 둘이서요. 그때부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삼촌이 올 때마다 엄마 표정이 달라지는 거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요. 삼촌이 가고 나면 엄마가 방에서 우는 거요. 미나 씨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알게 됐대요. 누가 밀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버지가 삼촌이랑 엄마가 같이 있는 걸 봤대요. 그날 아버지가 쓰러졌답니다. 뇌출혈이었대요. 미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쓰러진 뒤에 돌아가셨답니다. 암이었는데요. 치료를 안 받았대요. 그냥 죽겠답니다. 벌 받는 거라고요. 미나 씨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답니다. 근데 반신마비라서요. 요양원에 계신데요. 말도 못 하신답니다. 미나 씨를 알아보시는지도 모르겠대요. 삼촌이 아버지 병원비를 대고 있답니다. 미나 씨가 갚겠다고 해도 안 받는데요. 그 돈을 빌미로요. 계속 매달린답니다. 아버지 살리고 싶으면 자기한테 오래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미나 씨가 혼자 버텨온 거였어요. 시장에서 야채 팔면서요. 조금씩 갚으려고 했대요. 근데 병원비가 너무 많답니다. 아무리 벌어도 안 된대요. 미나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런 사람이랍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고요. 저는 미나 씨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저도 숨기는 거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답니다. 월세방에 삽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빚은 없지만 가진 것도 없답니다. 미나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근데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는 거였어요. 그게 숨기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축복이랍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힘도 없답니다. 아까 봤잖아요. 삼촌이 밀치니까 휘청거렸잖아요. 알고 있답니다. 그래도 옆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최소한 혼자는 아니게 해주고 싶답니다. 미나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어요. 저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나 씨가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으로 갔어요. 배고프답니다. 밥 해준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됐답니다. 앉아 있으래요.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못 봤던 사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벽 구석에 작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 2명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미나 씨랑요. 미나 씨 엄마요. 두 사람이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요. 그때 미나 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밥 다 됐답니다.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그 사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나 씨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드디어요. 첫 만남 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김치를 한 젓가락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미나 씨가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요. 마루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여기서 자래요. 방은 하나뿐이라서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마루에 누웠는데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삼촌이라는 사람이요. 미나 씨 엄마 얘기요. 아버지 얘기요. 뒤엉킨 관계들이요. 그 사이에서 혼자 버텨온 미나 씨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요. 힘도 없는 내가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그 삼촌한테 넘겨줄 수 없었거든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는데요.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잠 오냐고 물었어요. 안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미나 씨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섭답니다. 삼촌이 내일 또 올 것 같대요. 오늘 창피당했으니까요. 더 화났을 거랍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나 씨가 물었어요. 제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까도 밀치니까 휘청거렸는데요. 그래도 옆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지만요. 미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밤도 옆에 있어 달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 씨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에 낡은 옷장이요. 그리고 창문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나 씨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도 침대 끝에 앉았어요. 무릎이 닿았는데요. 미나 씨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답니다. 왜 저한테 마음을 열었는지요. 결론 났냐고 물었습니다. 났답니다. 미나 씨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뭔가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삼촌은 항상 뭔가를 원했대요. 몸이든요. 마음이든요. 뭔가를 빼앗으려고 했대요. 근데 저는 달랐답니다. 저도 원하는 게 있다고 말했어요. 미나 씨가 웃는 거랍니다. 그것만 보고 싶어요. 미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러내렸어요. 그런 말하면 안 된답니다. 더 좋아지잖아요. 그날 밤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눴습니다. 처음이랑 달랐어요. 서로를 더 알게 된 뒤라서요. 모든 게 더 깊게 느껴졌거든요. 미나 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게 뭔지 안답니다. 안심이래요. 태어나서 남자한테 안심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된대요. 저는 미나 씨를 꽉 안았습니다. 약하지만요. 알고 있답니다. 근데 미나 씨 지키고 싶어요. 미나 씨가 제 품에서 웃었어요. 울면서 웃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미나 씨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비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야 했는데요. 차마 못 물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나 씨를 그 삼촌한테 넘겨줄 수 없었거든요. 창밖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미나 씨를 쳐다봤습니다. 미나 씨가 저를 봤어요. 웃었습니다. 밥 먹자고 했어요.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나 씨가 국을 떴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는데요.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미나 씨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래요. 밀린 것까지 합치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제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데요. 미나 씨가 말을 이었어요. 평생 야채 팔아도 안 되는 돈이래요. 그래서 만나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현실이라고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어요. 미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찾아보겠다고요. 충청도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었어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요. 대출은 안 될 겁니다. 신용 등급이 바닥이니까요. 지인한테 빌린다고요? 3천만 원을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복권은요. 말도 안 되고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모였어요. 어머니 여동생이셨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저를 잠깐 봐주셨던 분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는데요. 번호는 지우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가 받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약간 쉰 목소리요. 기억 속 목소리랑 비슷했습니다. 이모라고 불렀어요. 저 준호라고요. 언니 아들이라고요. 이모가 놀라셨습니다. 몇 년 만이냐고 하셨어요. 전화를 다 하고요. 이모가 반가워하시는 목소리예요. 코끝이 찌릿했습니다. 연락 안 드렸던 게 미안했거든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답니다. 얼마냐고 물으셨어요. 3천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당연하죠. 10년 넘게 연락 없다가요. 갑자기 3천만 원 달라고 하면요. 누가 안 당황하겠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빚진 거냐고요. 사기당한 거냐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제 일이 아니랍니다. 그럼 누구 일이냐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모한테 미나 씨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요. 돈이 없어서요. 나쁜 남자가 그걸 빌미로 괴롭힌답니다. 이모가 한참 들으시더니 말했어요. 제가 그 여자 좋아하는 건 알겠답니다. 근데 3천만 원은 자기도 없대요.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모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제 엄마가 남긴 거 있답니다. 엄마가요? 제 엄마가 죽기 전에요. 자기한테 봉투 하나 맡겼대요. 준호 결혼할 때 주래요. 근데 제가 결혼을 안 하니까요. 계속 갖고 있었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얼마냐고 물었어요. 2천만 원이래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래요. 아파서 병원 다닐 때도 안 썼대요. 준호 결혼할 때 쓰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그런 돈을 남겨뒀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 돈 써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 돈이래요. 제 엄마가 져주라고 남긴 거니까요. 근데 1천만 원이 모자라요. 이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했어요. 1천만 원은 자기가 보태준답니다. 이모요. 대신 조건 있대요. 그 여자 데려오래요. 얼굴 좀 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이요. 평생 모아서요. 제 결혼할 때 쓰라고 남긴 돈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나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돈 구했다고 말했어요. 3천만 원 구했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나 씨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래요. 진짜랍니다. 이모한테서 빌렸어요. 정확히는 엄마가 남긴 돈이랑 합쳐서요. 엄마가 남긴 돈이냐고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저 결혼할 때 쓰라고 남긴 돈이래요. 미나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건 제 돈이랍니다. 왜 자기한테 쓰냐고요. 미나 씨한테 쓰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혼할 때 쓰래요. 미나 씨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요. 알아들은 것 같았거든요. 이모 집에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이모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이 늙어 계셨어요. 기억 속 이모보다 훨씬요.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서 오래요. 이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실에 앉았는데요. 테이블 위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엄마가 남긴 거래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다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편지 한 장이요. 엄마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를 걱정했대요. 몸이 약한 제가요. 세상에서 무시당할까봐요. 혼자 외롭게 살까봐요. 근데 저는 엄마 생각보다 강한 아이래요. 몸은 약해도 마음은 강하답니다.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요.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래요. 그게 엄마 소원이랍니다. 편지 끝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사랑한답니다. 아들아. 저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모가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제 엄마 죽기 전까지 제 걱정만 했대요. 준호가 혼자 살면 어쩌나요? 아무도 안 만나면 어쩌나요? 왜 연락 안 드렸을까요? 바빴겠지. 그리고 연락해봤자 뭐 해줄 것도 없으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이모가 계셨답니다. 이모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대요. 근데 그 여자 언제 데려오냐고 물으셨어요. 돈 전해주고 데려온답니다.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얼른 데려오래요. 제 엄마 돈 쓰는 여자요. 얼굴 좀 봐야 한대요. 미나 씨한테 돈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는데요. 미나 씨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더 야윈 것 같았거든요. 진짜 가져왔냐고 물었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나 씨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진짜랍니다. 이걸로 아버지 병원비 내래요. 미나 씨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꽉 잡고 울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갚냐고 물었어요. 안 갚아도 된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쓰래요. 미나 씨가 제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요. 나 같은 여자한테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미나 씨 같은 여자라서 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비를 정리했습니다. 미나 씨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동네 마트 반찬 코너에서 일을 구했어요. 요양원에 같이 갔습니다. 미나 씨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대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나 씨를 보시는 순간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나 씨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어눌했지만요. 분명히 미나 씨 이름이었어요. 미나 씨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울면서요. 자기라고 했습니다. 미나라고요. 알아보시냐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나 씨가 미안하답니다. 자주 못 와서요. 근데 이제 자주 온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미나 씨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이준호랍니다. 미나 씨 남자친구요. 미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고맙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이모랑 몇몇 친척들이요. 미나 씨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객이 10명도 안 됐지만요. 저는 충분했어요. 미나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요. 저보다 키가 커서 하이힐을 안 신었습니다. 그래도 예뻤어요. 아니요. 그래서 더 예뻤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해달래요. 저는 미나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돈 없다고 말했습니다. 힘도 없어요. 근데 미나 씨 옆에 있겠답니다. 평생요. 미나 씨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자기도 평생 옆에 있겠답니다. 자기가 힘세니까요. 저를 지켜주겠대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미나 씨랑 함께요. 미나 씨가 절을 하며 인사했어요. 어머니한테요. 며느리 미나라고요. 아드님 잘 챙기겠답니다. 걱정 마시래요. 저도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요. 결혼했다고요. 엄마가 남긴 돈 덕분이에요. 고맙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미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람 느껴지냐고요. 느껴진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희는 그 좁은 원룸에서 살아요. 돈은 여전히 없고요. 저는 여전히 약해요. 미나 씨가 무거운 건 다 들어줍니다. 높은 선반에 있는 것도 다 꺼내줘요. 주변에서 보면 좀 웃기겠지만요. 저희한테는 그게 일상이에요. 어제 밤에 미나 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를 만나서 처음 알았대요. 남자가 무섭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남자 손이 따뜻할 수도 있대요. 저도 미나 씨한테 속삭였습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요. 내가 약해도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대요. 미나 씨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잘 살자고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살자고요. 처음에 시장에서요. 미나 씨가 저한테 한 말이 생각나요. 김치는 이렇게 큰 걸로 골라야 한대요. 이 정도는 돼야 속이 꽉 찼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근데 미나 씨 말이 맞았어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속이 꽉 찬 건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겉은 약해 보여도요. 속은 달랐어요. 그리고 미나 씨가 그걸 알아봐 줬어요. 여러분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속이에요. 그리고 그 속을 알아봐 주는 사람은요. 언젠가 꼭 나타나요. 제가 그랬으니까요.